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참 오래 하신 철학자 이종관님을 모시고 저랑 같이 일론 머스크나 샘 엘트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제가 사실은 모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제 뒤에도 여기 지금 철학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꺼운 원래 철학책을 보면 사실은 잠이 옵니다. 이 도대체 철학이 공부하기 되게 어렵고, 두 번째, 공부하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침대에서 베개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른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좀 쉽게 철학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아주 처음부터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사람 당황시키기도 하고 또 한편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양 철학은 사실은 그 생각을 극단까지 한번 몰고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극단까지 몰고 가보냐 하면은 상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근데 왜 상식을 깨트리냐 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편견들이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다른 거를 상상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사는 어떤 현명한 하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상식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을 잘 못 찾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상상 못한다는 거를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뭐냐? 그걸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상식의 끝까지 밀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식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또 상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제를 뒤집어 엎고 나가는 게 이제 원래 서양 철학의 발전 역사였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 우리가 그게 뭐 많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평온한 사회에서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방향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든지, 각자의 삶이 상식에 의존해 살았는데 뭐가 잘 안 풀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상식이라는 것은 거의 무의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빠져 있는 그 시대의 편견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깨트려야 될 책무가 있는 게 철학자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식하고 어긋난 짓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거친 말 써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생각엔 제가 대학 다닐 땐 철학과 다니면 전부 또라이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지금도 또라이. 특히 서양 철학은 좀 더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실 서양 철학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우리하고 좀 낯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본질적인 건데 한 시대가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상식을 벗어나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철학책을 읽으면 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인이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하여튼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요새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게 뭔가 많이 이상하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들 전환기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 전환기를 실제로 느끼십니까? 철학자이신 우리 이종관 전 교수님은 느끼십니까? 근데 안 느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느끼시는구만. 지금 최근 3년간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죠. 그럼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밖에 나가야 되는지,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유럽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 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벌써 몇 년째예요? 벌써 3년째예요. 그것도. 거기서 전쟁이 나려고는 진짜 생각지 못했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서 인권이라는 거 이런 거 존중해서 대량 학살 전쟁은 더더구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 보면
뭐 과거에도 없었던 대량학살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일이 그렇죠.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그 전환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금 뭐 전쟁 이야기도 하셨는데. 왜 공통점이 대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의 역사의 입장에서 아니면 역사의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냥 제3자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그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제- 맨날 그 역사책에서 보는 역사죠. 연도 외우고. 그게 역사책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됐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떻게 됐다, 뭐 등등 뭐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는 역사가 사실은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케 한 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역사는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역사는 결코 과거가 아니라는 거. 아, 우리 맨날 과거로 배웠는데. 과거로만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역사는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도 이 역사에. 그렇죠. 우리 역사 현장에 한- 있는 거예요. 네, 하루고. 예. 네, 네. 그 역사가 우리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어떤 격변, 대재앙, 아주 뭐 전염병,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전에 우리가 평소 잘 겪지 못했던 정말 공포스러운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뚫고 나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근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당연히 미래로 흘러가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트렌드도 두 종류가 있어. 하나 표피적인 트렌드가 있고, 그건 이제 뭐 속류 그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트렌드 많이 연구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은 뭐 상식을 깨트린다고 했는데, 그 상식을 깨트리면서 철학자들이 가져야 될 게 역사의식이거든요. 이 역사가 어디로 갈 거냐. 맞아요. 네. 정말 궁금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논리적으로 분석만 하고 뭐 이상한 논증 만들어서 사람 골치만 아프게 만들라고. 아, 외우기 바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진짜 철학이 아니고 진짜 철학은 역사의식을 갖고 그 역사의 심층에서 흐르는 그걸 저는 메타 트렌드라고 합니다. 메타 트렌드. 그런 메타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거의 메타 트렌드를 우리가 지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로 그냥 트렌드 아니면 메가 트렌드만 얘기해요. 거대한 그 표면적인 흐름. 근데 그 사실은 그런 표면적인 밑바닥에는 진짜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메타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그거를 궁금한데요. 읽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우리 샘 엘트만이 만든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거 물어보면 아마 답 잘할 것 같은데. 답은 해주는데 왜냐하면 메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학습이 안 됐구나. 일종의 학습이 안 돼서 소위 말하는 hallucination, 환각 현상을 일으키면서 메타 트렌드에서는 뻥치겠구나. 뻥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뻥치는 우리 AI를 좀 멀리하고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신 연구 결과를 좀 조금 풀어놓으시죠. 지금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나 사실은 샘 알트만이 이분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좀 공통점도 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걸 우리가 쫓아가면 제가 보기엔 우리 펄스 무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인지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뭐로 나타날 테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뭘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우리 철학하시는 분이 조금 가르쳐 주시죠.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다른 사람들을 안 하는 걸 좀 해봤다는 것 뿐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메타 트렌드를 알고 있는 무슨 선지자나 예언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 건 다 사기꾼이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메타 트렌드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메타 트렌드 사실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심을 제가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메타 트렌드라는 말에 조금 고전적인 용어를 쓴다면 그게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이 요새 그 게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올해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BTS의 세계관이라든지, 뭐 그런 건 많이 써요. 네. 그게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계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였는데, 그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대에 쓰였던 용어거든요. 아, 네. 이게 독일어를 이제 벨트 안샤웅이라고 하는. 벨트 안샤웅. 네, 안샤웅. 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말이 갖고 있는 또 철학적인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썼는데, 최근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 젊은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는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통찰력? 요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편은 제가 여기서 메타 트렌드란 말과 세계관이라는 말을 이제 동시에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세상을 하여튼 궁금해하는 거네요. 그게 이제 결국. 그 다음 세상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관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라는 것이 그냥 뭐 사실들이 쭉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시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렇죠. 시기를 나누는 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시기는 그 시기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몰락을 했을 때 비로소 다른 역사, 다른 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예컨대 이제 뭐 서양을 중심으로, 서양은 좀 그런 게 좀 분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라는 시대가 있었죠. 몰락을 하죠. 네. 근데 중세를 지배했던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건 완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몰락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떠오르면서 역사가 전개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도 바뀌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하늘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 알았단 말이죠.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게 역사예요. 근데 요즘에는 역사를, 구원. 그렇죠. 역사를 구원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르네상스 이후에선 점차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자유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까 혁명이 일어나기 그렇죠. 시작해요. 프랑스 혁명. 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프랑스 혁명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끌어갔던 혁명이잖아요. 이제 부르주아라는 말이 원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 얘기하면 전문가들이죠. 왜냐하면 왕족이나 귀족은 사실은 공부를 별로 안 해요. 워낙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지적인 서비스는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인데 그들은 신분이 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스승이라 그래서 우러러왔지만 서양에서는 중세라든지 봉건 시대에는 선생 뭐 이런 것도 지식만 많지만 사실은 그냥 별별 없는 거예요. 귀족들한테 봉사하는 직업이고. 심지어는 그 로마 시대에는 철학자 노예도 있었어요. 지식 노예들.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네. 그다음 이제 르네상스가 오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집단도 점차, 물론 이제 교황에서 왕으로, 귀족으로 바뀌었다가 계몽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지식인들과 함께 같이 쓰던 사람들이 또 상인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또 상인들은 뭐냐면은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상인들은 돈 계산 잘 해야 되고, 거래라는 거는 뭐예요? 쌍방이 손해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서로 윈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몽주의하고 사실은 이제 잘 맞아 떨어져요. 이게 상인들의 생각하고는 부분적으로 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사회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일으킨 게 사실 프랑스 자유혁명인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도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자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왜 남자들만 자유를 얻냐?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이제 20세기까지 온 그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자유가 확대되었고, 그러면서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왔었죠. 지금은 뭐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지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회의가 드는 거죠. 자유를 누린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민주화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역사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뀐다. 그러면 역사가 흘러가는 방식이 바뀌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팩터들도 다 달라진다. 전환기가 변곡점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변곡점에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적어도 르네상스부터 21세기 초반까지를 지배했던 세계관이 몰락하는 것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되고 있고 새로운 세계관이 지금 등장하는 듯 아니면 이게 아직도 좀 더 가야 되는지. 더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건지 불행하게도 이제 그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게 혼란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혼란이에요. 예.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집 짓고 살겠다고 그렇죠. 하고, 예. 그 다음에 샘 엘트만이 아니 무슨 AI를 만들어놨는데 아니 저게 점점 인간보다 더 똑똑해져가지고 그렇죠. 인간을 다 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인간 사회에서 AI에 대한 기대도 크고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요새는 그 두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워낙 지금 치고 앞으로 나가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그 두 사람은 도대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본론의 질문입니다. 근데 철학은 이제 바로 답을 안 해줘요. 그렇구나. 조금 더 또 이제 좋게 얘기하면 조금 생각을 하게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횡설수설을 좀 더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횡설수설을 하게 된다면 네. 아주 좀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세계관이 하나 몰락을 해가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는 듯 보이는데 그걸 끌고 가는 스타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예.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하나의 세계관이 바뀌면 그 새로운 세계관을 이끌어가는데 뭐 엄청난 뭐 소위 말하는 지식인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관을 끌고 가면서 이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21세기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이 기업가들이 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듯한 조짐이 보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고 대중적으로 그렇고 최근 몇 년간은 스타 CEO들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 크고 네, 맞아요. 경쟁 영향력도 크고 그들 한마디가 뭐 전 세계 주식 시간을 뒤흔들어 놓고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샘 엘트만 와서 한 23시간도 24시간도 그렇죠. 안 있고 있다가 갔는데 한국에다가 AI 칩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이제 결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큰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하이닉스도 만나서 그렇죠. 얘기 듣고 우리가 같이 조인할 수 있을지 아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아직도 패스트 팔로우 시절을 하고 똑같이 뭔가 우리가 우리 길을 잘 못 찾고 그 두 사람 뭐 이런 그렇죠. 큰 기업가들의 그렇죠. 얘기를 들어가면서 뭘 해야 되는 게 좀 답답하기도 답답해요. 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게 한 10년 전만 해도 삼성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 그냥 애들이었어요. 애들. 만나주지도 않았죠. 애들이었죠 그냥. 근데 지금은 뭐 그들이 떴다 그러면 뭐 만나려고 뭐 우리나라 뭐 최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일단은 엄청난 그 대중적 파워 또 실전 경제 정치적 파워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서 역사의 최전선에 지금 맞아요. 미래로 향하는 역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그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이 사람들 도대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 나는 화성으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뇌에다가 그렇죠. 칩 집어넣겠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둘이서 또 같이 또 사업을 하다가 또 헤어지고 이 두 사람이 다른 거야? 두 사람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미래는 뭐 어디를 지금 쳐다보고 그렇죠. 있는 거야? 뭐 심지어는 무슨 인터뷰하는 데 보니까 그 무슨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뭐 바이올로지 공부하겠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학문들은 이제 다 그만 배워야 되나? 이제 다 GPT가 다 알아서 해주나?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나? 뭐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만드는 비전.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사업적으로 성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요. 알면 뭐 미래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 삶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그 신변.
아, 그래서 일론 뭐 머스크의- 이혼을 몇 번 했다. 뭐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뭐 최근에 출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 전기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샘 알트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일론 머스크 되겠죠, 같은 뭐.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나 또 부분적으로 샘 알트만, 이 사람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메타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데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메타 트렌드가 흘러가는데 실려 있는, 어떻게 보면 메타 트렌드의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메타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세계관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핵심은 사실은 1950년대에서부터 출발된 일종의 그 미래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 휴머니즘. 그 멋진 신세계를 쓴 오더리 헉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헉슬리 소설책에도 그렇죠.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이 나오죠. 그때는 아주 근데 소수의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뭐 공상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지식인 집단, 아니면 뭐 소설가, 뭐 예술가, 이런 소수 그룹이었는데, 이들의 생각이 1990년대에 오면서 좀 조직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첨단을 달리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메타 트렌드로, 아니면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미국 과학재단에서 출간한 인간 성능 증강을 위한 융합과학 보고서인가? 제가 갑자기 제목이 늘 얘기했었는데, 인간의 성능을 하여튼 높여주기 위한, 그렇죠. 이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들. 그 영어로 하면 Converging Technology to Enhance Human Performance,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과학 기술 발전 정책, 나아가서 산업 정책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비전으로 이제 공식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즈음에 그 소위 이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본격적으로 이끌어가던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구글의 최고 기술 담당 임원으로 있는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이. 레이 커즈와이. 싱글러리티. 싱글러리티. 그 레이 커즈와이하고 또 저 철학 쪽에서는 뭐 조금 그 당시에는 젊은 철학자였는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주목을 끌었던 사람인데, 90년대 말부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트랜스휴먼 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닉 버스트롬. 닉 버스트롬. 지금,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 사람이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트랜스 휴머니즘을 좀 철학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 그 당시에 벤처 사업가들, 또 이런 사람들, 또 그 당시에 그 영향력 있는 그 저술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종의 이제 연대를 형성을 하면서 이끌고 갔었고요. 근데 여중에서 이제 레이 커즈와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한 2005년쯤 출간이 됐는데, 2000대 초반에 그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is Coming이라는 책을 썼죠. 그것이 사실은 책이 여기. The singularity is near. near, coming. 그들의 생각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샘 알트맨을 어떤 면에 세뇌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극도 주고. 그렇죠. 동기부여를 확실히 그렇죠. 줬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동기부여고, 나쁘게 얘기하면 세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증거가 좀 명확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는 SF 그것도 많이 봤겠죠. 뭐 책을 뭐 많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봤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뭐 파편적인 지식이었을 거고 어떤 그 세계관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나름대로의 그 비전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비전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좀 체계화됐던 게 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만남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화성으로 인류를 맞아요. 이주시키겠다는 맞아요. 화성 도시, 네. 마스 시티라는 걸 만들잖아요. 우주선도 지금 뭐 만들고 다 스페이스X.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거의 모든 사업은 화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화성 가서 살겠대요. 예, 예, 예. 그런데 화성의 도시를 완성시키는 시점을 2045년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를 이끌어가는 레이 커즈와일이 싱귤러리티가 온다는 시점이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그 싱귤러리티의 신봉자다라고 볼 수가 그 있죠. 연도를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근데 그 연도가 실질적으로 화성 도시를 만들 수 있냐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싱귤러리티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싱귤러리티라는 게 뭐냐면 뭐 최근에 첨단 기술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인류 문명을 바꾸면서 특히 인간을 증강시킨다. 지금 현생 인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그 어떤 인간의 탄생에 버금가는 형태로 인간을 개조해서 능력을 증강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번에 좀 오래됐지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교수님 하실 때니까, 아니, 내 뇌에다가 칩을 넣고, 그렇죠. 다른 몸이 다 바뀌었어. 그렇죠. 그때 내가 이종관이야?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그러다가 뭔 저런 또 황당한, 저런 일이 어떻게 생겨? 그랬는데, 아니, 요새 보니까 그렇죠.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50년대부터 황당무계한 생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까 얘기했던 뭐 헉슬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광기 어린 공상이었지만은 이게 점차 이제 기술적으로 뭐 가능해진다. 뇌과학이 발전하고 뇌공학 발전하고 이러다가 이것이 지금 산업화되고 있잖아요. 상용화되고 있는 시점에 들어섰고 그 아이디어를 상용화시키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야말로 행동에 옮긴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게 돈 벌기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메타 트렌드로서의 좀 어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의 어떤 감화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업가들, 큰 거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메타 트렌드로서 트랜스 휴머니즘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샘 알트만도 그 기능에 AI 기능이 들어가면 더 가까워지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레이 커즈웰이 구글의 이제 최고 담당 기술 임원으로 가면서 선언한 게 있어요. 이제 자기는 구글의 검색에 AI를 침투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이제 갔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구글이 그쪽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기술적으로 완성도는 높은 AI 기술은 사실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공표한 게 사실은 오픈 AI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의 지금은 제민이라고 불리잖아요. 제민인지 제미나인지. 그 조금 늦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주도권을 좀 뺏긴 건데 원래 아이디어는 이게 레이 커즈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레이 커즈웰은 원래 인공지능 학자였고 그 MIT 공대의 그 인공지능 연구소의 최고 엘리트 그 인공지능 학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그 신세사이저 그거 만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커리어를 거쳤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가면서 확고한 어떤 자기의 그 트랜스 휴머니스트의 비전을 갖고 구글에 가가지고 구글의 그 막강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연구를 지휘를 해왔죠. 이 사람이 직접 이제 현장 연구는 안 하는 사람이고 일종의 그 기획자로서
이끌어 왔었는데, 구글이, 개발하는 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샘 알트만이, 네. 먼저. 그렇죠. 네. 레이 커즈와일은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의 그런 포지셔닝이었는 반면에 그렇죠. 샘 엘트만은 투자자이면서 저희 확실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 Y 그렇죠. 컴비네이터에서 그렇게 많은 거를 투자도 해보고 그렇죠.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까 글쎄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자기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먼저 치고 나가야죠. 글쎄요. 그 바람에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가 그렇죠. 됐는데 샘 알트만은 근데 좀 사기성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은 구글이 자꾸 주저주저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그 생성 AI가 거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수준에 도달한 것 같이 보이는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예. AGI. 옛날엔 GAI라고 그랬어요.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요즘은 AGI라고 해요. 예.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버금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나오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겁나는 거죠.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샘 알트만이 먼저 그걸 사업화했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이 오픈 AI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게 AI를 뭐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무슨 연구소 비영리 연구소 비영리 연구소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완전히 뭐 돈 버는 데인데 107조? 맞아. 지금 이번 기업가치 107조인가 그렇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만은 엄청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글은 이제 뭐 조금 뒤통수 맞은 그런 꼴이 돼버렸죠. 예. 이 두 사람이 만드는 소위 말해서 트랜스 휴머니즘 그쪽으로 지금 세계관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우리도 기업들이 퍼스트 무브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연구자들도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냐 하는 거를 그런 관점 하에서 좀 뭔가 연구 주제를 찾아가면서 연구도 하고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새로운 재미난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 이 두 거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같이 올라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들이 이제 선구하고 있고,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독점 자본주의예요. 지금 이제 소위 거대 AI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 집중. 돼요. 맞아요. 미국 정도의 국력. 이게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미국은 이거를 추진하겠네요. 미국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그럼요.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아니면 중국.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정책을 대립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자유주의 국가,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뭐 좀 이상한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도 들어가. 겉으로는 그렇지만 두 개가 사실은 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의 경쟁이에요, 사실은.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특히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핵심 기술들. 그게 이제 AI,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능을 증강시키는 기술들, 뭐 나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거 갖고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경쟁이 조금 밀릴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격리시키고 뭐 이런 거죠. 또 중국은 안 그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이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뒤쫓아가면서 뭔가를 조금 챙길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좀 생존 방식이기도 해요. 그거 안 쫓아가면 또 그렇죠. 완전히 어떤 거대한 흐름에서 탈락하고 이제 도태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여태까지 해왔던 전략이 늘 우리가 해왔던 전략이 그래봐야 뭐 맨날 세계에서 뭐 10위권에서 나가는 전략 최고로 잘해봐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과연 미래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허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뭐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이들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미래주의, 내지는 세계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 과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우리 철학자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우리 한국은 저 CEO들 철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패스트 팔로워 시절이니까 누구한테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얼른 빨리 만들어주고.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패스트 팔로워.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했는데 이제는 가면서 봐 이거만 계속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 뭔가 다른 걸 해야 그렇죠. 될 텐데 다른 거 하려더니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철학을 공부해야죠. 예. 예.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우리 이종관 선생님하고 철학 이야기를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것도 그렇죠. 좋겠네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관점보다는 같이 이야기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 상상력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의 관점은 이제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미래가 맞았다, 미래가 그렇죠. 틀렸다. 이건 예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를 잘못 얘기했다, 뭐 맞게 얘기했다. 이런 것도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수 있죠, 과거. 미래는 다르다지. 다르다죠. 그렇죠. 틀렸다, 맞았다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논의를 해 나가자. 그렇죠. 철학 공부를 하자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니 시작할 적에는 제가 철학이 어려워가지고 철학책 두꺼운 거 보면요 한 2페이지 보다가 바로 자는데.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는 이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 앞서 나가는 이 두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트랜스 휴머니즘과 그 다음에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한 특이점, 싱귤러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읽어보고 그 밑에 깔려있는 철학이 뭐야. 근데 사실 레이 커즈와일이나 이 사람들도 사실 그 밑에 깔리는 철학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기술적인 내용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철학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걸 빨리 이해한 다음에 같이 갈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거를 우리가 할지. 다른 거였지. 그래야지 우리가 뭐 넘버원 한번 하는 거지. 그렇죠. 따라만 가면 계속 넘버 10이네요. 넘버 10. 잘해봐야 넘버 10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좀 뭔가 안에서 내적인 동기부여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철학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우는데 주제는 한번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이 박사님 보고 시간 한번 정해가지고 언제 이런 걸 할 테니까 여러분한테 그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더 하면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 두 사람도 거인이지만 지금 스티브 잡스도 그 앞에 거인이었는데 그렇죠. 스티브 잡스와 이 두 사람은 또 좀 다릅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세계관이 좀 달라요. 스티브 잡스는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낸 반면에 그리고 think different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자 라는 기업 모토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보니까 옛날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을 뭔가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달려가는 기업가들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스티브 잡스의 생각과 세계관, 메가 트렌드, 그 다음에 이 메타 트렌드, 이 두 사람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혼존해 있으니까, 이게 전환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쪽으로 뭘 좀 더 해볼까 하는 거는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고민해야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